네, 안녕하십니까. 공돌임 한국사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엊그제 시작했던 강의였는데요. 벌써 한 43강째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 현대사 부분을 정리를 하고 마지막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사 부분은 최근에 출제 경향은 기출문제 분석이라든가 최근에 출제 경향에 대해서 따로 제가 강의를 해드렸었죠.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꼭 나오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 서울시에서 2문제 또는 3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현대사에서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연대를 묻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사건과 B 사건을 제시를 하고요. 그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서 맞는 것은 또는 틀린 것은 이런 문제였었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현대사는 굵직굵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흐름을 좀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707쪽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민족주의 계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가 그 다음에 한 장을 좀 넘겨보시겠습니까?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 독립동맹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의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좀 광복 이전에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 단체예요. 먼저 707쪽 좀 봅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었고요. 그 민족주의 계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치정당이 한국독립당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군사적 기반이 뭐냐면 한국광복군이죠. 국외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역시 국외입니다.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 독립동맹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군사적 기반이 조선의용군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국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선 건국동맹은 국내입니다. 국내.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나중에 우측에 보시면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있죠.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의 모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것은 뭐냐? 국외건 건국준비운동단체 특징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국외건 국내건 혹은 그게 민족주의건 아니면 사회주의건 이 단체들의 공통된 독립 정부 수립 과정에 정부 수립 운동의 공통된 목표는 뭐냐라고 하면은 보통 선거를 통한 민주공화국의 수립이라는 것이죠. 예, 근데 42년에 조선 독립동맹이 있죠. 이 사회주의 결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독립 문제를 논의했던 국제회담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카이로, 미, 영, 중. 한국 독립을 최초로 약속했다는 점. 그 다음에 45년 2월 얄타 회담입니다. 이거는 미영소. 그래서 얄타에서 얄타 회담의 주 내용은 38선을 확정 짓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45년 7월 포츠담 선언이 있습니다. 미영 중소 이거는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했던 회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독립을 재확인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바로 밑에 광복 직후 국내 정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츠담 선언과 그다음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사이에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는 겁니다. 광복된 날짜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죠. 정부 수립은 언제 정부 수립이 되냐면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이 8월 15일은 광복 날짜를 계승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될 때고요. 광복이 된 때예요. 요 과도기 시기를 뭐라 하냐면 우리는 미군정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정은 군사 정부를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8월 달에, 9월 달에 들어오고요. 북한은 소련이 들어오죠. 북한은 소련 군정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월 달에 들어오고요. 미국이 남한에 들어온 것은 9월 달입니다. 미국이 좀 늦게 들어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709쪽입니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죠. 광복 이후에, 그러니까 8월 15일입니다. 광복이 되자마자 바로 그날이에요. 광복이 먼저겠죠. 그래서 광복 이후에 조직된 최초의 정치단체에서 바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예요.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뭐냐면은 바로 왼쪽에 조선 건국동맹 있죠. 그게 모체가 됐었습니다. 특히 송진우, 김성수 등
민족주의 우파 세력은 여기에 불참했었으며 여운형과 안재홍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사회주의 세력이 점차 확대가 되면서 민족주의 좌파 있죠. 안재홍 등은 여기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민족주의 우파 좌파는 건 우리가 20년대에 그 문화통치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우파는 선실령 양서 후독립을, 그다음에 좌파는 절대 독립을 제창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그런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모태가 돼서 바로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세 번째,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가 됩니다. 이 9월 달이에요. 지금 45년입니다. 광복 이후에 최초의 정치단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광복 이후에 최초의 공화국, 그럼 뭐야? 지금 여기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승만 주석, 부주석은 여운형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했죠. 근데 왜 여기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했느냐, 수립 선포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이 들어오면은 미국과 1대1로, 아니 정부와 정부대로 협상하기 위해서 조직을 했는데 미군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8월 달에 소련이 먼저 들어오고요. 미국이 9월 11일 날 들어왔네요. 그래서 미군정기가 시작이 돼 나가는 것이죠. 거기에 맨 밑에 보시면은 신안공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 미군정기 때 통치기구, 미군정청, 정치기구죠. 그 다음에 경제기구로서 신한공사가 있어요. 미 군정청의 초대 청장의 아놀드 소장이 초대 총장에 등장하는데 이거는 전혀 새로운 기구라기보다는요. 일전에 일제강점기 때 어떤 기구가 이걸로 탈바꿈한 겁니다. 미 군정청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있죠. 조선총독부를 간판을 바꿔놓은 거고 신한공사는 조선총독부의 경제약탈기구가 하나 있었죠. 예하에 동양, 척식, 주식 회사가 있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게 이제 간판을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곧 일제강점기 때의 친일파들 있죠. 이 친일파 세력들이 뭘로 바뀌었냐 하면은 친미파로 갈아탄 거고요. 일제강점기 때 범죄자들 있죠. 그래서 범죄자로서 죄를 지어서 구속이 된 사람들이 광복 이후에 풀려나면서 우리는 그때 죄를 지어서 구속된 게 아니라 항일 운동하다가 구속됐다. 탈바꿈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로 순간 전환이 된 시점이다. 광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공화국 수립 이후에, 그러니까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수립된 이후에 이 세력들이 있죠. 얘네들을 처벌하자는 처벌법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 처벌법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바로 나중에 보겠지만은 반민특위입니다. 이른바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자. 처벌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제정해서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친일파를 색출해서 처벌하자, 공민권을 제한하자,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은 달됐어, 안 됐어? 안 됐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반공이라고 하는 국시하에서 유야무야 돼버렸다라고 일하는 것이죠. 자, 일단 미 군정기 때 통치기구는 뭐라고요? 군정청. 경제장악기구는 뭐라고요? 신한공사라고 하는 거죠.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옛날에 있었던 녀석들을 재등용해가지고 그네들로 하여금 지금 대리청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그 신한공사는 적산재산이라고 하는 일본 소유 재산을 얘기합니다. 적군의 재산이다 해서 적산이라고 그래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적산. 적군할 때 적을 이렇게 쓰죠. 재산을 얘기합니다. 적산, 그러면 일본인들의 재산, 적군의 재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한공사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뒤에 맨 위로 가겠습니다.
미군 한국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 총독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서 친일파가 미 군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 세력이 보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제 걔네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도 있었다. 그것이 반민특위법인데 그것도 역시 유야무야 되면서 광복 이후 어떤 민족의 정기를 올바른 기운입니다. 정기를 수립하는 데는 어땠다? 실패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광복 이후에 공식적인 국제회담으로서 710쪽 보겠습니다.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정부 수립되기 이전이에요. 정부는 몇 년이라고요? 48년입니다. 광복은 45년에 광복이 됐습니다. 광복된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1945년 12월에 뭐가 나오죠?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립니다.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 외무부 장관 회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예요? 미, 영, 소.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탁통치 문제하고요. 하나는 미소공동위원회 수립입니다. 교재 710쪽에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내용에 밑줄 그어놔요.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 합의가 됐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바로 밑에 뭐죠? 최고 5년간에 걸친 한반도 신탁통치 부분입니다. 뭐라고요? 미소공동위원회를 소집합시다. 위원회 소집. 목표는 임시 민주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또 하나는 신탁통치 최소 몇 년 해야 되겠다. 5년은 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신탁통치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좀 나눠졌습니다. 원래는 신탁통치에서 남, 북, 남측과 북측 모두 반탁 운동을 전개합니다. 근데 나중에 북측은 찬탁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거는 소련의 사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탁하다가 나중에는 찬탁으로 바꿨어.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물 중에 미소공동위원회 소집하자라고 했죠. 합의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1946년 3월에서 5월까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미소공의가 소집이 됐어요. 목적은 임시 민주정부 수립이에요. 조선에서. 그래서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어디 열렸냐면은 어디서? 덕수궁입니다. 덕수궁에서 열렸는데 결론은 결렬이 돼버렸어요. 자, 왜 결렬됐는가 그는 체크를 해놓으세요. 미국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라고 그랬죠. 미국은 신탁통치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다 임시정부 수립하는데 참여시키자. 소련은 신탁통치에 찬탁단체만 참여시키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어떻게 됐어요? 결렬이 돼버렸어요. 결렬입니다. 자, 그리고 결렬된 직후입니다. 46년 6월 이승만의 뭐가 나오냐면 정읍 발언이 나옵니다. 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내용의 요지는 여러분들 교재 왼쪽에 710쪽에 보충 설명의 사료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전라북도 정읍에서 연설한 내용이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요 얘기예요. 이게 이승만 정읍 발언 내용의 요지고요. 이건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렬 직후에 46년에서 47년 연간의 좌우 합작 운동도 이때 전개가 됩니다. 좌 누구죠? 여운형입니다. 여운형. 우 그러면은 김규식인데 이 사람들이 극좌나 극우는 아니고요.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좌우 합작을 위한 7개 원칙, 7원칙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좌합작 운동은 중단이 돼버렸어요.
좌우 합작 운동의 여운형이 암살이 되면서 중단이 돼버렸다. 미국도 등을 돌렸고. 그럼 여기서 왜 좌우 합작 운동이 이때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맨 밑에 좌우 합작 운동 전개에서 그 배경 좀 봐봐요. 북한과 남한에서 각기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진행이 되자 일부 뜻있는 인사들은 남북 분단을 우려했습니다. 북한은 소련의 사주로 북한 정부 따로 수립하려고 하고 남측에서는 누가 이승만의 정읍 발언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에 또 단독 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국제 무대에 호소해서 북한에서 소련의 철퇴를 요청해서 하나된 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좌합자 운동이 대두하게 된 배경은 그래서 좌는 북측, 우는 남측을 얘기합니다. 대체로 그래요. 근데 이 좌합자 운동의 배경을 보면은 그래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니까 각각 이승만과 누가 김일성이 그래서 뜻있는 인사들에 의해서 즉 여운형이나 김규식 등에 의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뭉쳐서 합작해서 하나된 정부를 수립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제 분위기 속에서 좌합자 운동이 일어났다. 근데 결론은 어땠다? 실패했다. 맨 밑에 실패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여운형의 암살이 있죠. 그 다음에 단독 정부입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던 이승만이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고 국내에 없습니다. 그럼 미국은 초기와는 달리 좌우합작 지원 방침을 철회를 하고 한국 문제를 어디다가 국제연합에 상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좌우합작 운동은 중단이 됐습니다. 한편 그 와중에 1946년 10월 5월에 47년 제2차 47년 5월에서 10월까지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2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어디냐면은 서울과 평양입니다. 덕수궁 서울과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1차 결렬된 이후에 소집이 됐어요.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임시 민주정부 수립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미 모스크바 3상에서 결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과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역시 결렬이 돼버렸습니다. 왜 결렬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결렬된 이유에 대해서는 우측에 711쪽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뭐라고 했어요? 미국이 소련한테 제의했습니다. 뭘 제의했냐면은 야 우리 둘이 안 되니까 영국과 중국을 끌어들여서 네 나라가 모여서 조선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도록 논의 좀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소련이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너네를 주장은, 너네는 이제 미국에 있죠. 소련 얘기입니다. 너네를 주장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 어긋난 내용이다. 그럼 모스크바 3상회의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 미소 공동위원회, 미국과 소련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회의해가지고 공동회의를 소집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이거예요. 근데 왜 중국과 영국을 끌어들이냐? 이 얘기입니다. 누구? 소련이. 그래서 결국 미국과 소련 간의 입장 차이로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됐다. 결렬이 돼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된 이후에 1947년 11월 국제연합의 한국 문제를 어떻게 하죠? 상정을 합니다. 바로 밑에 한번 보실래요? 자, 국제연합에서 미국은 유엔 총회에 한국 독립 문제를 상정을 해서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한 겁니다. 미국이 소련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결이 돼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로 왼쪽에 보시면 좌우합작 운동의 실패 요인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다음 국제연합 결의 내용이 뭐냐면은 한반도에서 미소 양국 군대 철수한다. 두 번째, 한국에 있어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실시한다. 세 번째, 총선거 감시를 위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한다. 그래서 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한다 해서 이 위원단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의 후속 조치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입국을 해가지고 남측과 북측에서 선거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남측에서만 선거 준비를 했고요. 북측에서는 선거 준비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북측에서는 소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측에서는 유엔 한국임시연단의 입국 자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만 이제 선거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북한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 하나된 정부가 수립되는데 북측은 소련과 북측이 ANAD의 입국 자체를 거절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1948년 2월 달에 유엔 소총회에 이 문제가 안건이 상정이 돼서 유엔 소총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오냐면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뭐해라 선거를 실시해라 이러한 이제 결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봐봐요. 선거 실시 가능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남측이에요, 북측이요? 남측이죠,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남한에서만 선거 실시 결정이 나온다. 이게 유엔 어디 결정이에요? 소총회 결정입니다. 남북한 총선거 결정 어딘가요? 국제연합, 유엔 총회. 아시겠죠? 그래서 유엔 소총회의 결의 내용이 마지막 줄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줄. 자, 유엔 한국임시연단 입국하여 선거 준비했는데 북한에는 소련의 거부로 들어가지 못했다. 소련은 유엔 총회 결의가 인구가 적은 북한에게 불리하다 해서 이들의 입국을 거절했다. 아무래도 남한의 인구가 더 많았군요. 광복 이후에 북쪽에서의 인구가 남쪽으로 대거 남하해 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국제나 결의 내용에 니은에 보면 한국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한다 이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10명 있고 남한이 100명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의석은 하나, 남한의 의석은 몇 개, 뭐 10개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련은 ANAD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유엔 소총회 결의입니다. 요 얘기란 말이에요. 소련의 반대로 남북한 총선거가 불가능해지자 우선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 실시 결정이 나왔다. 그래서 남한만의 이제 선거 실시 결정이 나오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면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인해서 따로따로 정부가 수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나오자 자, 이거 다음 얘기입니다. 순서대로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1948년 2월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엎드려서 울면서 고한다 해서 읍고함 이렇게 합니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48년 2월입니다. 그 내용이 교재 712쪽에 나와 있습니다. 현대사에서 인물사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승만의 정읍발언 내후하고요. 그 다음에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얘기가 출제가 됩니다. 자주 출제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료를 제시하고요. 문제는 김구와 이승만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애우실 필요 없습니다만 딱 보면 이거는 김구의 이거다. 이거는 이승만의 이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두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연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장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48년입니다. 48년 4월에서 5월까지 남북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남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김구, 김규식. 북 누군가요? 김일성, 김두봉입니다. 그래서 남북 협상이 어디에서? 평양에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평양회담이라고 그러죠. 평양회담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렬됐습니다. 결렬되고 나서 결국 남한에서만 선거가 실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48년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죠. 5월 10일 선거입니다. 여기에 따른 반발이 제주 4.3 사건과 같은 이 남한 내에서의 어떤 공산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에서 저항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거 선거 실시가 안 되고요. 당연히 남북협상파의 이 즉 김구라든가 누구죠? 김구라든가 김규식이죠. 당연히 여기 참석이 안 하죠. 북한도 5월 10일 선거에 찬성을 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안 합니다. 남한 의석, 그리고 북한 의석을 놔두고요. 인구 비례로 총선거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한만 단독 선거가 실시가 된 거죠. 이 선거에 의거해서 재헌국회가 구성이 돼요. 자, 교재는 보겠습니다. 712쪽에 보면은 그 단독 선거 해가지고 마지막 줄 재헌국회 있죠. 48년 5월달. 임기 2년에 재헌국회 의장이 누구? 이승만. 부의장이 누구죠? 신익희.
그래서 이제 재헌헌법을 제정을 해서 반포합니다. 1948년 7월 17일 반포합니다. 참고로 이 재헌헌법은 7월 12일 날 제정이 됐다가 17일 날 공표가 됐어요. 왜 17일 날 공표됐냐면 이성계 조선 건국 날짜하고 맞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성계 조선 건국일지 1392년 7월 17일이에요. 물론 그건 음력입니다. 이건 양력이에요. 음력, 양력 구분 없이 날짜의 의미를 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헌헌법이 공표가 되고 그리고 재헌절이죠. 지금 1948년 8월 15일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이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언제 때에 공인을 받았냐 하나의 공식적인 국가로서 1948년 12월입니다. UN 3차 파리 총회에서 국제적으로 공식적인 하나의 국가로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이후부터 이제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됐죠? 여기까지의 흐름, 과정을 어디서부터 광복에서부터 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이 과정을 한 편의 파노라마처럼 여러분들이 흐름을 정리 좀 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제1공화국의 정체를 보겠습니다. 713쪽의 맨 위에 보시면 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에 1회 중임 가능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회는 단원제, 국회는 대한민국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밑에 북한 정부 수립 과정 봅시다. 이거는 남한 정부의 수립 과정이다 한다면 북한 정부의 수립 과정에 광복 직후 북한에서 조직됐던 최초의 정치단체 그러면은 평남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누구죠? 조만식입니다. 그 일제강점기 때 보면은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했던 그 조만식이에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그랬죠? 국산품 애운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련이 들어와가지고 평남건국준비위원회를 해체시킵니다. 소련의 하수 정부를 하나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민위원회, 그 다음에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그 다음에 북조선공산당, 그리고 북조선노동당, 그리고 이제 북조선노동당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게 북한의 공식 국명이죠. 1948년 9월 9일 날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각의 수상 김일성, 부수상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의 박헌영에서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 그래서 지금 3대 세습 체제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북한 정부의 수립 과정입니다. 자, 한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의 각 정부에서의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1공화국 이승만 1, 2, 3대 대통령이 되겠죠. 반민족 행위처벌법입니다. 이거 봐봐요.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또 반민족 행위처벌법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일제 식민자재 청산을 위해서 친일파를 처벌하고 친일파 공민권을 제한하자 해서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특별재판소를 설치해서 친일파들을 색출, 처벌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유는 바로 밑에 이승만 정권의 반공을 우선시했던 정책. 지금 북한에는 공산당이 우울거리고 있는데 무슨 친일파 처단이냐 여기죠. 게다가 이승만 정부의 친일파 포용으로 인해서 소극적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실패로 끝났다. 이후 민족의 정기를 수립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했습니다. 정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정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올바른 기운이에요. 광복 이후, 다음 중 광복 이후에 민족의 정기가 수립되지 못한 이유를 쓰라 그러면은 반민특위법 실패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반민족 행위처벌법 내용이 일부 나와 있죠. 먼저 읽어보세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5조 내용은 7급 국가직에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법과의 마지막 줄에
일본 치하의 고등관 3등급 이상, 훈 5등 이상을 받은 관리, 공리, 관공리 또는 헌병보, 고등경찰의 경찰직에 있던 자는 본법, 공소시효 경과전에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그럼 밑줄 그어놔요.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 요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은 훈 5등 이상을 받은 관리, 공리 및 헌병보, 고등경찰직에 있던 자와 기술관 해가지고 공소시효 경과전에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기술관도 포함시킨 겁니다. 근데 기술관은 제외합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은 친일 행위를 하진 않았을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맨날 가서 뭐 두드리고 펴고 무슨 조이고 뭐 풀고 이런 기술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친일 행위를 하지 않았던 걸로 판단해서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민특위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겠습니다. 광복 전이나 정부 수립 이후나 좌우익의 대립은 계속 심화가 됩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대표적인 좌익과 우익 세력이 대립을 했던 사건 중에 대구 폭동 사건, 여수 순천 사건,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도 그러죠. 여기서 이제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었던 14연대를 투입하려고 했는데 군대 내에 좌익계열들이 출동을 거부를 하고 그 지역, 여수 순천 지역 공산주의자들과 합세해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49년 국회에서 프락치 사건이라 하죠. 이거는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이죠. 프락치역 관련 혐의로 국회의원들을 구속시킨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 사건 세 가지는 정부 수립 이후에 좌우 대립의 격화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49년 6월에 제정돼서 50년 3월에 시행된 농지개혁법입니다. 이건 뒤에 경제편 따로 보기로 하고요. 북한의 46년의 토지개혁을 답습을 한 것이에요. 근데 북한은 토지개혁이고 남한은 농지개혁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차이냐면은 농지만 해당된다는 거죠. 임야라든가 산림에는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50년 6.25 전쟁이 있습니다. 50년 1월에 미 국무장관 에친 선언이 있죠. 에친 선언의 내용은 미국의 극동 방위 선상은 오른쪽 지도 보세요. 저 위쪽에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시베리아 쪽에 보면 알류산 열도가 있죠. 섬들 쪽이잖아요. 알류산 열도, 일본, 필리핀까지만 미 국동 방위 선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라든가 대만은 빠진 겁니다. 대만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에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극동 방위 선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 오판해서 50년 6월 25일 새벽 38선 전역에서, 그러니까 국지전이 아닙니다. 전 지역에서 동시에 밀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밀려나가다가 자, 이 6.25 전쟁은 사건의 전개 과정이 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그 다음에 9월 28일 서울 수보 계속 올라갑니다. 낙동강까지 진격하다가 10월 25일 중공군 개입, 그리고 54년 1월 4일 1.4.5태입니다. 중공군 인해전술론이 개입이 되면서 계속 남하로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다가 낙동강 유역에서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접전하다가 지금 현재 38도선이 그어지게 됐고요. 휴전은 53년 7월 27일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 이제 1공국 때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장기 집권 음모에서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헌법이 몇 번 고쳐졌냐 하면은 9번입니다. 그 중에 이승만 때 2번이 있고요. 박정희 때 2번이 있어요. 이승만 때 2번이라고 한다면 1차 개헌하고 1952년입니다. 1952년 1차 개헌과 2차 개헌 1954년이에요. 박정희 때 6차 개헌이 있습니다. 1969년 이게 3선 개헌이고요. 7차 이게 1972년 유신 헌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지는 100년이 안 됐습니다. 48년에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올해가 2019년입니다. 100년 되려면은 말 그대로 2000 몇 년이 돼야 돼요. 48년 돼야죠. 그렇죠? 지금 2019년이란 말이에요.
100년도 안 돼요. 한 80년밖에 안 됐는데 헌법이 9번 고쳐졌습니다. 빈번해요, 안 빈번해요? 굉장히 빈번한 거죠. 왜 그러냐? 전부 다 헌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정권 유지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헌법이 자주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차 이게 4.4.5.2 개헌, 2차 8최 개헌, 6차 3선 개헌, 대통령 3번까지 해먹을 수 있다는 거죠. 7차 유신헌법입니다. 유신은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유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4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716쪽의 맨 위에 8최 개헌, 4.4.5.2 개헌 각각 1차, 2차 개헌입니다. 그런 이제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조봉암을 간첩혐의로 처벌한 겁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이사파동 뒷글자를 땁니다. 이사파동이라고요. 59년 7월 여적이라고 하는 경향신문의 기사 내용을 통해서 경향신문 야당입니다만은 폐간을 시켰습니다. 그 여적에 수록된 기사 내용이 있죠. 문제는 선거 잘못하면은 폭동도 일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여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글을 쓰고 남는 먹물입니다. 그 먹물을 가지고 글을 쓰는 남는 먹물 가지고 글을 쓰는 겁니다. 그걸 여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4.19 혁명을 어떤 4.19 혁명을 어떤 뭐 예견한다고 그럴까요? 뭐 어떤 4.19 혁명을 염두에 두고 쓴 기사 내용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내용은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통령, 제5대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나왔죠. 이것이 이제 4.19 혁명으로 터지게 되는 것이죠. 4대 정통령 후보의 이승만과 조병우입니다. 조병우 후보가 미국에 신병치료차 갔다가 거기서 사망을 해요. 자동 당선이 됐어. 누가? 이승만이. 그럼 이제 3.15 부정선거라면은 부통령의 민주당의 장면, 그 다음에 공화당의 누구죠? 자유당의 누구죠? 이기붕입니다. 이기붕이를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예요. 이게 3.15 부정선거입니다. 여기에 따른 반발이 뭘로 나왔어? 4.19 혁명 나왔습니다. 그 4.19 혁명의 경과는 순서대로, 이것도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중 4.19 의거에 순서대로 사건 전개 과정을 바르게 표현한 것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1번 기역, 니은, 디귿, 미음, 2번 뭐 니은, 디귿, 니은, 디귿, 기역, 미음, 리을 이런 식으로 해서 섞어놓고 순서대로 표현하라고 하는 기출문제들이 최근에 제법 나왔습니다. 그 순서대로 한번 봐두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4.19 혁명 이후에 이승만이 하야하고요.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허정을 중심으로 해서 과도 정부가 수립돼서 혼란 수습하는데 이 정부에서 헌법 개헌했죠. 제3차 개헌입니다. 이게 내각 책임제, 양원제. 우리가 최초로 내각 책임제 헌법이에요. 3차 헌법입니다. 지역 대표인 민의원과 인구 비례에 의한 참여인데 요즘에 그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선거를 실시해가지고 제5대 총선거입니다. 55년에 창당한 민주당이 민의원,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차지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죠. 그래서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인데 윤보선 민주당 구파고요. 장면은 민주당 신파입니다. 이 신구파의 대립이 결과적으로 또 뭘 처리했냐면은 5.16 군사정변을 처리하게 됩니다. 군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정이 또 중단이 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5년에서 48년 미 군정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것과 비슷한 헌정이 좀 중단된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1961년 5.16 군사정변부터 1963년 민주공화당이 창당이 돼서 박정희가 제3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까지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뭐냐면은 군사정북이라고 얘기합니다. 헌정이 중단된 상태예요. 미 군정기예요. 그 시기가 같습니다. 이때 군사정부 때 통치기구가 뭐냐 그러면은 국가 재건 최고 회의다 이렇게 합니다. 이 국가재건 최고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경제 개혁에 열을 올렸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16 군사정변 이후에 전개 과정, 시책
내용들은 뒤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718쪽에 국가재건 최고위가 나와 있죠. 제3차 화폐 개혁이 단행입니다. 1차 50년, 2차 53년, 3차 62년입니다. 1차는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등가 교환하는 겁니다. 똑같은 값을 해서 바로 바꿔주는 거죠. 1대1로. 그죠? 이건 50년 아닙니까? 50년에 이때는 이제 이 전쟁 중입니다. 6.25 전쟁으로 해서 위조화폐가 많이 나와요. 뭐 정판사 위조 사건 같은 그런 사건도 있었듯이 위조화폐가 나오면서 극심한 인플레에 허덕이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를 바꾸는 거죠. 조선은행권에서 한국은행권으로. 2차가 53년이라고 했습니다. 100원이 1환으로. 역시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00대 1로 화폐 계획이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63년, 지금 여기입니다. 3차입니다. 10환이 1원으로. 이거는 10대 1로 평가절하가 되는 거죠. 역시 경제혼란을 바로잡자, 물가 폭등을 잡자, 이 얘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걸 잡자는 거죠. 그래서 이 원화로 바꾼 것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는 화폐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62년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2년에 5차 개헌이 있었고요. 그리고 1963년에 민주공화당이 창당이 돼서 이 민주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5, 6, 7, 그 다음에 8, 5, 6, 7, 5대, 6, 7, 8, 9대까지 갑니다. 9대까지 해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특히 8대, 9대는 제4공화국 때고요. 제3공화국은 5대, 6대, 7대까지 됩니다. 총 박정희는 5번에 먹습니다. 원래 종신 대통령 체제가 있었죠. 유신 체제라고 해서. 그런 이제 박정희 정부 때 65년, 62년 김종필 오이라 메모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일종의 그 모종의 어떤 그 모의가 되는 거죠. 예, 김종필 오이라 메모 내용에 보면은 일제 35년간의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일본은 무상원조 3억, 유상원조 2억, 수출입은행 차관 1억 제공하고 명목은 독립축하금이라 하고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이관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현재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얘기한 것 중에 이 내용도 들어갑니다. 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냐? 이 얘기죠. 자꾸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본의 의도예요. 그러나 이제 62년 김종필 오이라 메모를 통해서 경제개발 추진하는데 박정희 정부는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맞바꾼 거예요. 일제 식민 통치 약 35년간의 그하고 그다음에 이 돈하고 맞바꾼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그리고 64년 6.3 시위, 한일국교 정상에 대한 반대죠.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1965년 6월 한일협정, 이른바 한국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화재 문제라든가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잘 정리가 안 돼서 지금 현재까지 한일 양국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의 추진 과정입니다. 62년 김종필 오이라 메모, 63 시위, 64년, 65년 한일 협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저항에서 이제 민주화 세력에 대한 탄압 사건이 2개 있죠. 제1차 인민혁명당 인혁당 사건하고요. 67년 동백림 사건입니다. 동백림은 동베를린, 동독 서독할 때 지금은 통일이 됐지만은 91년에 통일이 됐죠. 그 당시는 통일 안 된 시기죠. 그래서 동백림 사건 이런 사건들이 박정희 정부의 민주화 세력에 대한 탄압 사건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파병 있죠. 65년 비둘기. 그다음에 이제 이건 비전투 부대입니다. 65년에 육군 맹호부대, 그다음에 해병 청룡부대입니다. 해병대 가는 거고요. 이 육군 맹호부대는 지금은 수도 기갑 사령부 수기사라고 하죠. 그 부대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 파병 조건에 따른 보상 조치 각서가 하나 있죠. 당시 주한 미 대사 이름을 따서 쓴 뭐죠? 브라운 각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이 브라운 각서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62년 김종필 오이라 메모하고요. 그 다음에 브라운 각서를 제시하고 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서 바른 것은 또는 틀린 것은 이런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내용보다는 현대사는 굵직굵직한 사건의 흐름을 좀 이해를 좀 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뒤로 하겠습니다. 69년 삼선견 있죠. 대통령 3번까지 해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결됐어요. 그래서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어. 누가? 박정희가. 그럼 이제 제4공화군 8대 9대 대통령입니다. 대탕트라고 하는 것은 냉전 완화입니다. 냉전 완화. 2차 대전 이후에 그래서 닉슨 독트린 69년이죠. 그리고 이제 닉슨 독트린의 후속 조치로 주한 미군이 일부 철수가 돼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 안보상의 위기를 구실로 박정희가 71년 12월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그러니 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합니다. 유신이란 얘기는 낡은 것을 없애고 새롭게 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유신헌법도 헌법이지만은 우측에 넷째 줄 긴급조치가 있습니다. 이게 헌법이에요. 긴급조치는 9호까지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일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눈과 귀와 코와 입을 다 틀어막는 조치다. 이게 뭐다? 긴급조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유체 국민회의를 통해 가지고 종신 대통령을 꿈을 꿨습니다. 근데 결국 죽을 때까지 했으니까 종신 대통령은 됐네요. 79년 12.6 사태로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721쪽에 밑에 보시면은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로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뒤로 갑시다. 79년 12.6 사태로 인해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여요. 그래서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최규하 정부가 들어섰는데 들어서자마자 신군부 누구죠? 전두환, 노태우 등이죠. 얘네들이 등장해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게 12.12 쿠데타예요. 그래서 79년입니다. 79년 10월 26일 박정희 피살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 등장하자마자 한 달여 만에 한 50일, 60일 되죠. 2달 안 되고요. 한 달여 만에 다시 또 신군부연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5공화국을 창출했었던 누구죠? 전두환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군부 등장했다는 반발이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나왔고요. 이거를 진압을 하고 나서 바로 전두환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년 10월 제8차 개헌에 의거해가지고 8차 개헌 7년 단임제 그다음에 대통령 간선제입니다. 이게서 이제 8차 개헌이 돼가지고 5공화국이 출범한 거죠. 우측에 이 5공화국은 정통성이 없죠. 쿠데타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강경책도 썼지만은 회유책도 쓰면서 소위 말하면 일제이한 문화통치 같은 모습이죠. 회유책을 쓰면서 그나마 5공화국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정치는 엉망이었지만은 경제가 호황이었거든요. 이때 5공화국 때의 경제 호황을 우리가 일컫는 용어가 있습니다. 박스차요. 삼저 현상입니다. 뭐냐면은 저유가, 원유죠. 기름, 저달러, 저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호황으로 인해서 그나마 유지가 될 수 있었다. 이렇죠. 그리고 이제 87년에 이제 전두환이 물러나야 될 상황입니다. 이제 임기가 다 했잖아요. 그래서 개헌 논의가 나와요. 86년부터 개헌 논의가 나왔는데 잘 안 됐어. 그래서 87년에 와서 이제 본격화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박종철 고문 사건, 또 그 상황에서 87년 4월 13일 4.13 호헌선언. 그러니까 8차 헌법 내용이 있죠. 아까 대통령 7년 단임제 간선제 이 헌법에서 다음 대통령 뽑아라. 헌법 논의, 개헌 논의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따른 이제 거국적인 반발이 81년 6월 항쟁으로 나왔죠. 그 6월 항쟁의 결과 결국 노태우가 차기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민주정의당에. 그래서 좋다. 6.29 선언을 선포해서 제9차 헌법 개헌이 됐죠. 이것이 지금 현재 헌법이에요. 대통령 몇 년? 5년 단임제. 그 직선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 1항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 그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9차 헌법에 의거해가지고 돼가지고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 해가지고 나왔는데 결국은 민주 세력이 분열되면서 노태우가 당선이 됐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마지막 줄. 노태우 정부 때 지방자치제가 부분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1991년입니다. 뒤에 제24회 서울 88 올림픽 있고요. 그다음에 체크해놔. 북방외교입니다. 북방외교란 미수교 동유럽 공산국가와 외교관계를 맺는 것을 북방외교라고 그래요.
첫 대상 국가가 89년에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그리고 91년에 남북한 동시 가입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요소 야대 상황에서 3당이 합당이 되죠. 민정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그 다음에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연합에서 민주자유당을 창당합니다. 이 민자당의 대통령 후보 누구였죠? 김영삼. 그래서 제14대 대통령에 취임이 됐죠. 김영삼 정부 때의 정책 내용의 두 번째,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몇 년인가요? 1995년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29번째로 가입이 됩니다. 몇 년인가요? 1996년입니다. 이거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랍니다. OECD 가입 몇 번째냐? 몇 년이냐? 29번째. 몇 년? 96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에 보시면 97년 IMF죠. 국제통화기금에서 58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2001년 바로 우측에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다 변제를 했습니다. 2001년에 극복을 했죠. 금모으기 운동 등이 있었죠.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대외 정책에 보면은 네 번째 햇볕 정책이 있습니다. 햇볕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서 윽박지는 외교가 아니라 어떤 외교예요? 그냥 손을 내밀고 훈풍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제 따뜻하니까 다가오게 하는 이런 정책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었죠. 공동 월드컵이었습니다. 이때 그 히딩크 감독이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4위를 차지했죠. 이때 우승은 브라질이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마지막 줄 보면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1차는 김대중 때입니다. 2000년이죠. 그리고 2007년 14선언이고요. 김대중 때는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그 순서대로예요. 그 순서대로 한번 봐두시고요. 맨 밑에 사료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 과정입니다. 총 몇 번? 9번. 자, 그 중에 이거 1차, 2차, 6차, 7차 묶어요. 정권 유지 목적으로 해서 헌법이 인위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이제 개헌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발전 과정 순서예요. 우측에 727쪽에 북한 사회 변화 내용에서 김일성 독재 체제의 확립에서 권력 기반을 강화해 나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뒤에 728쪽에 한반도 통일 정책으로 바로 좀 넘어갑시다. 현대사에서 꼭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통일 정책이에요. 그 중에 세 번째입니다.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죠. 여기 통일 정책 세 가지 체크해놔요.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입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 하나 만들어졌죠. 뭐라고 그래요? 남북조절위원회. 몇 년?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자, 옆에다 화살표. 7.4 남북 공동성명의 훈풍에도 불구하고 그 해입니다. 1972년 10월 유신으로 인해서 남북 간의 관계는 다시 냉각기로 갑니다. 그래서 10월 유신으로 인해서 남한에서는 누가 박정희의 1인 독재 체제가 강화됐죠. 이때 북한에서는 12월 달에 사회주의 헌법이 개정이 됩니다. 북한입니다. 12월 달에 이건 북측이에요. 북측. 헌법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누구?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1인 독재 체제가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월 유신 자체는 남한에서는 박정희,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체제가 권고히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럼 네 번째 6.23 평화통일선언이 있습니다. 73년이죠.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언제 가입됐죠? 73년에 건의했다가 91년에 유엔 가입이 됐죠. 자, 우측에 맨 위번 남북 기본합의서가 있습니다. 91년. 노태우 정부 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남북 간 당사자 간에 공식 합의된 최초의 문서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7.4 남북 공동성명은 공식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비공식이고요. 남북 간 당국자 사이에
공식 합의된 최초의 문서는 노태우 정부 때요.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은 금강산 관광이 98년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햇볕 정책이 후속 조치고요. 그리고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의 남한의 통일 방안, 연합제, 북한의 통일 방안을 뭐라고 그래요?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그러죠. 여기에 통일 방안이 있죠. 낮은 단계 북한 남측의 연합제 통일 방안은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입니다. 근데 북한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예요. 뭐가 달라요? 국가 체제입니다. 남한은 지금처럼 2개의 나라를 하고 그죠? 2국가입니다. 북한은 1개의 나라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도 있죠. 그래서 공통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점을 논의해 보자. 이게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또는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이라는 거죠.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누구죠? 노무현, 김정일입니다. 2007년 14선언이라고 그러고요. 6.15 공동선언을 적극 계승하자 이거죠. 제3차 남북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죠. 이건 누구죠? 문재인, 김정은 이렇게 되는 거죠. 김정은 이제 공식 직함은 국무위원장이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게 3차입니다. 4차도 있어요. 비공식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공개된 게 있었죠. 3차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발전 과정은 거기까지 얘기를 하시고요. 뒤에 739쪽에 보시면은 이승만 정부 때 경제에서 보면은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농지개혁법에 대한 얘기는 740쪽에 한번 봐봐요. 왼쪽에 남한과 북한의 농지개혁과 토지개혁 비교표가 하나 있죠. 그렇죠? 그걸 한번 봅시다. 북한이 먼저에 46년에 북한은 토지개혁법,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 남한은 농지개혁법에서 산림, 이면은 빠지고 오로지 뭐만 농지만 했다. 북한은 5정보를 상한선으로 무상몰수, 무상분배. 남한은 3정보를 상한선으로 유상내수, 유상분배예요. 정보, 1정보는 3,000평이에요. 그래서 3정보, 5정보 상한선을 제시해놨습니다. 이게 남한과 북한의 농지개혁 비교표예요. 같이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경제성장에서 50년대 이후 공업해가지고 밑에 300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체크 좀 합시다. 원조 경제의 상징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0산업. 세 가지 하얀 거. 뭐라고 했어요? 제분, 설탕이죠. 밀가루죠. 제당, 설탕이죠. 섬유, 목화입니다. 목화. 이게 이제 50년대에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후에 미국의 원조 경제의 대표적인 바로 세계 품목입니다. 이걸 300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몇 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62년부터 해가지고 시작이 됐다는 것. 시길 좀 봐두시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742쪽에 박정희 정부 때에 새마을운동이 있습니다. 1900 몇 년인가 봐봐요. 70년입니다. 새마을운동 7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연대를 좀 봐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장을 좀 넘겨봅시다. 744쪽에 보시면은 맨 위에 국민연금 제도가 몇 년대부터 시작됐는가 봐봐요. 88년입니다. 88 서울올림픽 때부터예요. 그리고 의료보험, 지금 이제 건강보험이라고 그러죠. 국민건강보험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의료보험이라고 있습니다. 1989년부터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실시가 된 바로 다음 해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점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국민교육헌장이 있습니다. 이 국민교육헌장이 몇 년에 선포가 됐냐면 1968년에 국민교육헌장이 선포가 됐어요. 그렇죠?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현대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정리해야 될 특정 사건의 굵직굵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대사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는 기본으로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요. 간혹 세 문제까지 나오게 됩니다. 2018년도에는 세 문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사에서 문제들은 구체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보다는 사건의 전개 과정상 흐름을 묻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가, 또 6.25 전쟁의 경과표가 어떻게 되는가, 그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도림 기본 한국사 기본 이론 강의는 제1강 구석시대부터 해서
43강 현대사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풀이 강의에 들어가면은 좀 더 심도 있게 심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이론 강의를 종강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